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진행의 노무아입니다. 오늘은 신예지 그리고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증시 분위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인공지능 관련주의 거품 논란 속에 이제 20일 발표될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영향이 투심을 얼어붙게 만들면서 오늘 미국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미증시 상황 신예지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12월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축소가 되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하락폭이 컸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1.18% 내린 46,000선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은 0.92% 내린 6,672.41에 나스닥은 0.84% 내린 22,708.8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최근 연준 관계자들이 잇따라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자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축소되면서 증시의 하방 압력을 키운 겁니다. 다음으로 히트맵 열어서 오늘 미증시 종목별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19일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보다 1.88% 하락해 186.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1.55% 내린 6,705.74를 기록했는데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 종목들은 고평가 부담으로 인해서 최근 시장의 하락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기술주 하락 속에서도 알파벳의 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구글의 알파벳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는 소식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와중에 M7 중에서는 거의 구글만이 초록불 켜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오라클, 메타, 알파벳에 이어서 대규모 회사채 발행을 통한 인공지능 투자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17일 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아마존은 미국에서 150억 달러, 약 22조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아마존이 미국에서 채권을 발행한 것은 지난 2022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날 미국 증시에서 아마존 주가는 0.78% 하락한 232.8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거대 기술 기업의 채권 발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문을 연 건 하이퍼스케일러라는 대형 기업 오라클입니다. 일각에서는 빅테크 회사채가 수급을 쓸어가면서 미국 증시 등이나 자산 시장에 일제히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비트코인 관련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암호화폐 매입에 주축이 되어온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들과 거래소와 채굴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저들 사이에서도 매도 압력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건데요. 거시경제 요인도 섣부른 매수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월가 투자은행과 헤지펀드들은 오는 19일 장 마감 후 발표된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에 주목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토머스 퍼무보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투자 심리는 여전히 취약하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하락은 암호화폐의 구조적인 결함이라기보다는 광범위한 거시경제적인 시장의 불안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장 전반의 매도세는 암호화폐 기업들의 주가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CNN이 산출하는 공포 탐욕 지수는 이날 15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 진입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은 지난주보다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AI 거품 관련 우려입니다. 시장은 이번 주 공개될 엔비디아 실적과 함께 미 연방준비제도의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록,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연기됐던 9월 고용 보고서 발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AI 관련주의 거품 우려가 시장 전반을 흔들고 있는데요.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CEO 역시 이날 블룸버그 팟캐스트에서 오드라치에 출연해 현재 금융시장 자산 가격이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다며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는 약 2,500조 원 규모의 사모대출 부분이 다음 대형 금융위기의 발원지가 될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이는 기술주 전반의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연준 부의장의 발언 관련 뉴스입니다. 제퍼슨 부의장은 이날 미주리주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행사 연설에서
현재의 정책 기조는 여전히 다소 제약적이지만 경제를 억제하지도 자극하지도 않는 중립 수준에 더 가깝게 옮겨놨다면서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제퍼슨 부의장은 최근 몇 달 동안 위험 균형이 변화됐다라고 보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은 다소 낮아졌지만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합리적인 기본 시나리오는 관세가 물가 수준의 일회성인 상승을 초래할 뿐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M7 개별 종목별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거품론이 재차 부상되는 가운데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오는 19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한편 페이팔과 팔란티어 창업자인 억만장자 투자자 피터 틸이 인공지능 거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유하던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이 기간에 엔비디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할 때 매각 규모는 약 1억 달러, 한화 약 1,460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그의 엔비디아 주식 전량 매각은 최근 AI 투자 과열과 기술주 고평가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주요 관련주 매도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와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AI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 지출이 장기간의 높은 수익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 알파벳 소식입니다. 미국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가 현지 시간 17일 장 초반 5%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약 43억 달러, 한화 약 6조 3천억 원의 알파벳 지분을 새로 취득한 사실이 공개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것입니다. 알파벳은 올해 주가가 46% 가까이 상승하면서 초대형 기술주 가운데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AI 사업 확장과 구글 클라우드의 빠른 수익성 개선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다음 소식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소버린 인공지능 클라우드를 무기로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K그룹과 손잡고 울산에 AI 존을 건설하기로 하는 등 7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로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구글만 해도 초정밀 지도를 한국에 요청을 하고 있지만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에는 무대응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업계 관계자는 AI의 실시간 적용을 위해선 0.1초의 지연 현상도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가 있다며 로컬 데이터 센터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AWS의 소버린 전략이 성공한다면 상승률 측면에서 오라클에 뒤처진 아마존의 주가도 재평가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렇게 M7 이슈 살펴봤는데요. 미증시 전반적으로 오늘은 하락세여서 조금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오는 20일 발표될 9월 비농업보고서도 주목이 되고 있고요. 역대 최장 43일간 지속된 셧다운으로 9월과 10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난 12일 셧다운 전격 종료에 따라 그동안 발표되지 못했던 물가와 고용 지표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자세한 안내사항 전해주셨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에 대해서 아무래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12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이 45%로 지난주만 해도 60%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줄어든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줄어들자 월가에서 주식 매도세가 출현하는 방향입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 영향받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알아두면 좋은 이슈들을 정리한 모이슈 시간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모이슈 소라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슈 준비하셨을까요? 네, 드디어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이 끝난 지금 정말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요즘 교육계에서 제일 화제죠. AI가 수능을 치면 몇 등급이나 나올까? 이 질문 이제 가설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됐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시우 교수팀이 챗GPT와 딥시크, 그리고 제미나이와 퍼플렉시티 4개 모델에게 실제 수능과 동일한 조건에 앉혀놓고 시험을 치르게 했는데요. 인터넷 금지, 표와 그래프는 PDF로 제공하고요. 그리고 수학 수식은 라텍스로 변환해서 줬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AI 수험생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장에 앉은 셈이죠.
결과부터 말하면 1등은 챗GPT였습니다. 특히 수학이 거의 인간 최상위권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확통을 선택하면 단 한 문제만 틀린 1등급, 미적분도 90대 초반, 기하도 80점대, 영어도 듣기 독해 합쳐 2등급 정도면 꽤나 안정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국어였는데요. 화법과 작문 선택해도 50점대, 언어와 멘체는 사실상 30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언매는 사실상 손도 못 댄 수준이죠. 2위는 의외로 딥시크입니다. 영어는 무려 93점, 당당히 1등급이고요. 국어도 GPT보다는 조금 더 잘 풀었고요. 그런데 수학에서 갑자기 성적이 폭락합니다. 표문제처럼 쉬운 건 건너뛰고 연선 과정도 생략해버려서 애초에 문제도 제대로 못 읽은 것 같다라고 풀이하고 있는데요. 완전 반대 성향의 AI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미나이는 수학을 GPT 다음으로 다 잘했는데요. 그런데 국어에서 크게 점수를 잃어서 종합 성적이 떨어졌고 퍼플렉시티는 시험을 거의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답변이 끊기거나 검색 기능을 써서 수능 기준으로는 부정행위. 그래서 성적 자체가 의미가 없었죠.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AI들이 수학이나 영어보다 국어에서 맥을 못 춘다는 겁니다. 특히 언어나 매체처럼 문맥 해석과 의미 추론, 즉 뉘앙스를 잡아야 하는 영역에서는 난도가 확 올라가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챗GPT도 국어 점수 하나 때문에 전체 등급이 인서울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AI도 인간처럼 언어의 벽 앞에선 고전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유명한 킬러 문항은 어땠을까요? 확통 30번, 미적 30번, 기하 29, 30번. 이 어려운 문제들 GPT만 확통 30번에 맞췄고 나머지 모델은 전부 실패했습니다. 물리도 채점했는데 모든 모델이 50점 만점에 10점대, GPT도 19점이 최고점이었습니다. 이과 최상위권 영역에서는 아직 AI도 힘들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성장 속도입니다. 2년 전 GPT 3.5는요, 국어 정답률 34%, 수학은 공통 6문제 빼고 다 틀린 9등급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학은 1등급, 영어 2등급, 국어는 그래도 5에서 6등급 사이. AI 모델이 인간의 학력고사를 따라잡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라는 걸 보여준 지금입니다. 네, 이번 실험이 말해준 건 생각보다 상당히 단순합니다. AI는 이미 상위권 수학 천재이지만 여전히 사람의 언어와 사고 체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수능은 앞으로 해외 모델이 아닌 한국형 AI, 즉 소버린 AI를 평가하는 가장 현실적인 시험지가 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AI도 점점 사람을 따라잡고 있다. 이번 실험 결과가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상 모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모 이슈 정말 최근에 가장 핫했던 트렌드를 다 모아오신 것 같습니다. 저번 주 최고 이벤트는 아무래도 수능이었죠. 그리고 예지 아나운서에게 질문을 해보자면 최근 우리 증시와 미증시 모두를 좌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 무엇일까요? 바로 AI죠. 맞습니다. 텔레파시가 통한 것처럼 정말 명쾌한 답을 주셨는데요. 이 최고 이벤트였던 수능, 그리고 최근 화두에 오르고 있는 AI라는 테마를 잘 엮어서 오늘 모 이슈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GPT가 없던 시대에 수능을 봤기 때문에 약간 씁쓸하기도 하지만 라영 아나운서가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역을 아직은 이 AI가 침범하고 있지 못하고 하니까요. 그 점에는 위안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모 이슈까지 알아봤고 다음으로는 중요한 뉴스를 콕콕 짚어보는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아나운서 오늘 어떤 뉴스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장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안면 인식 관련 헤드라인 가져왔는데요. 네이버페이가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인 엠페이 커넥트를 18일 정식 출시했습니다. 페이스 사인이 가능한 전용 단말기인데요. 토스는 이날 페이스페이 누적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와 토스의 얼굴 경제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토스의 얼굴 인식 기반 결제 서비스 페이스페이는 지난 3월 일부 편의점 등에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고 9월 초에 정식 출시된 이후로 누적 가입자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날 기준으로 전국 페이스페이 사용 가능 가맹점 중에 절반 가까이에서 실제로 한 번 이상 얼굴 결제가 발생했다고 토스 측은 전했는데요.
서울 지역의 경우 가맹점의 79%에서 얼굴 결제가 이뤄졌고 특히 카페 업종에서는 사용률 9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 항만산업 관련 뉴스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예고 예방 강화 대책을 마련해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면서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2024년 330명으로 약 10% 감소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항만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는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의 경우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4대 전략에 따른 11개 과제가 담겼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뉴스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면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 등에 쏟을 수 있고 기부자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기부 대상이 실제 고향이 아니라도 기부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이라면 어디든 선택할 수 있어 온라인에선 특정 지역의 답례품이 가격 대비 훌륭하다는 추천글도 자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행 첫 해인 2023년에는 기부 건수와 금액이 각각 52만 6천 건, 650억 6천만 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7만 4천 건, 897억 3천만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 해에만 건수는 47.1%, 액수는 35.1%가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예지 아나운서와 함께 다양한 소식들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라영 아나운서와 함께 다른 뉴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강버스 관련 소식 가지고 와봤는데요. 잠실선 착장에서 좌초된 한강버스의 인양이 다시 미뤄졌습니다. 수심이 낮아 인양 작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오후 중으로 인양 계획과 사고 원인, 후속 조치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고 선박은 여전히 사고 지점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서울시는 만조 시각을 활용해 배를 이동시키려 했지만 현장에서는 무리하게 빼내면 선체가 손상될 수 있다며 작업을 보류했습니다. 새벽에는 잠수사가 투입돼 선체 상태를 점검했고 한강버스 측은 CCTV 분석 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시민 불편입니다. 무정차 통과 안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서 잠실 선착장을 찾은 시민이 잇따라 발길을 돌렸습니다. 일정을 비워서 일부러 일찍 왔는데 황당하다. 홈페이지 안내와 다르다는 불만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안내 미흡 부분도 함께 점검해 추가 혼란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한강버스 인양 연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 속초의 한 호텔에서 투숙객들이 잇따라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4성급 호텔에서 전날 투숙객 5명이 복통과 구토, 설사 등을 호소하며 밤사이 연달아 응급실로 이송된 건데요. 모두 호텔 뷔페에서 식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신고는 밤 10시 27분, 40대 투숙객 2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이후 60대와 40대 투숙객이 같은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에도 또 다른 투숙객이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아직 호텔 측으로부터 공식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은 사람 가운데 2명 이상이 설사나 구토 증세를 보이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역학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라영 아나운서와 함께 나머지 뉴스까지 알아봤는데요. K-관광이 핵심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런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전염병 사고에 대해서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 브리핑 마치고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전국의 맛집, 축제, 전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겨울밤을 환하게 밝히는 특별한 축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2025 세종 비트리 축제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시민과 방문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밝혀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축제의 기본 정보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트리 축제는 11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장소는 세종시 이응다리의 남측 광장 그리고 수변공원 일대에 있습니다. 광활한 수변 공간과 안전한 광장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정말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바로 점등식과 개막 행사입니다. 개막식은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되는데요. 식전 공연으로는 전통 타악 공연 그룹이죠. 9세 공연이 펼쳐지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막 행사에서는 개회식과 함께 축제를 축하하는 환영사 그리고 축하 인사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마지막으로 비트리의 점등 퍼포먼스까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양황열 재즈밴드와 한동대 대학생 아카펠라 그리고 그룹 노아의 공연까지 이어지고 축제의 첫날부터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 그리고 퍼포먼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개막식 후에는 로드 투어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비트리 현장을 직접 걸어보면서 축제의 다양한 조형물 그리고 트리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부대 프로그램으로 크리스마스 마켓, 푸드트럭 그리고 메시지 카드 이벤트가 상시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족, 친구 그리고 연인과 함께 했을 때 더더욱 즐거운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축제장 곳곳에는 포토존도 풍성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광장 입구의 빛터널을 시작으로 다양한 테마로 꾸며진 트리숲 그리고 골든볼 포토존까지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기기엔 정말 완벽한 장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과 특별한 날에는 더더욱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히 12월 24일 수요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크리스마스 캐롤 공연대회가 열립니다. 이 행사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트리 우수작의 시상식 그리고 캐롤 경연대회의 시상식도 함께 진행이 돼서 방문객 누구나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연대회 수상자는 현장에서 앵콜 공연도 진행을 하게 된다는데요. 이 덕분에 축제의 밤이 더더욱 특별해질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역시 부대 프로그램으로 크리스마스 마켓, 푸드트럭, 그리고 메시지 카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고 쇼핑과 체험, 맛있는 먹거리까지 동시에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무대에서는 초대 가수의 공연까지 예정돼 있어 빛나는 음악 그리고 공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멋진 밤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제장 방문 팁도 안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주말과 점등 시간에는 혼잡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야간에는 기온이 낮아 쌀쌀할 수 있으니까요. 따뜻한 옷과 편한 신발을 챙겨가시면 축제를 즐기시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준비한다면 빛과 음악 그리고 공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장면들 예쁘게 담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 비트리 축제는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축제가 아닙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걸으며 빛과 음악 속에서 같이 추억을 만들고 시민들이 직접 만든 트리 작품과 이벤트를 체험하면서 겨울밤의 낭만과 따뜻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체험형 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겨울 가까운 분들과 함께 빛, 음악, 그리고 감동이 가득한 비트리 축제에서 특별한 추억 만들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이번 축제는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겨울 축제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에서 전해드린 겨울빛 축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겨울밤이 더욱 따뜻하고 특별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경제 그리고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장 마감 상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 화요일 국내장 마감 상황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3.32% 내리면서 3,953.6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개장 직후부터 하락 출발해서 개장 직전까지 끊임없이 낙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거래일 대비 135포인트가량 밀린 상태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수급 살펴보시면요. 우선 개인은 오늘 많이 사들였습니다. 무려 1조 2천억 원가량을 순매도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해 나가면서 오늘의 하락장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상황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마감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역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2.66% 내리면서 878.7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 코스피와 상당히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하락 출발해 끝까지 낙폭을 키워나갔는데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결국 전거래일 대비 23포인트 정도 밀린 수준에서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수급 살펴보시면요. 흐름은 비슷합니다. 개인이 홀로 3,844억 원가량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1,849억 그리고 1,186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어땠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인데요. 오늘 상위 10개 종목 일제히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2.78% 밀리면서 97,8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5.94% 밀리면서 36,000원 내린 57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하락 마감한 만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파란불 켜냈는데요. 와중에 알테오젠의 상승세 짚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유일하게 2.01% 상승하면서 55만 9천 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알테오젠이 창사 이래 3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히알루로니다제 피하주사 플랫폼의 사업성이 실질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흐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대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인 상황은 양대 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양대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오늘도 특수한 움직임을 보여준 개별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특징주 코너로 넘어가서 이 개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지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특징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징주는 중일 갈등의 반사수혜를 받고 있는 호텔 여행주입니다. 바로 GSPNL인데요.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관광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더 유입될 수 있다는 반사수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호텔주와 카지노주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를 보유 중인 GSPNL은 전거래일 대비 10.7% 오른 48,875원에 거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관광 명소로 방문하는 현대백화점과 면세 부문을 보유 중인 신세계도 2%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중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국내 관광주가 반사 수익을 이들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투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대만을 향한 중국의 무력 공격이 일어난다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중일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 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등 즉각 반발에 나선 상태입니다. 일본을 향해서도 불장난을 멈추고 잘못된 언행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는데요. GSPNL은 호텔 운영 및 임대 사업을 주력하는 기업으로 최근 관광과 숙박 수요 회복 국면에서 업종 내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이번 상승은 개별 기업 이슈보다는 업종 분위기와 장중 매수세 결집이 주된 요인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한국거래소 전자 공시 시스템 기준 당일 공시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GSP&L의 차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GSP&L 같은 경우에 지난 9월에 최고가인 56,600원을 찍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3일에 최저가인 37,500원을 찍었는데요. 오늘장의 흐름에서는 상승하면서 다시 최고가의 흐름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가는 44,800원으로 출발해 장중한 때 13.42%, 53,300원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종가는 9.7%, 거의 10% 가까이 상승한 48,650원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거래량도 충분히 좋아지고 있으면서 꾸준히 성장세를 6거래일 연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GSP&L 흐름 짚어주셨는데요. GSP&L의 차트를 보셨을 때 이제 1년 주기 차트를 보시면 전거래일 이제 최저점은 16,510원 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9월 18일 선에서는 59,300원까지 찍은 경향이 있으니까요. 이 같은 흐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특징주는 제가 소개해드릴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양대 시장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부터 불기둥을 세웠는데요. 10년 만에 장중 5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마감은 49,500원 선에서 됐지만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증권가에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가 이 같은 투심을 이끌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구축이 본격화된다면 전력 판매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늘의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인데요. 여기에 높은 전기요금의 유지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연료비의 절감이 맞물리면서 오늘 실적 개선세가 뚜렷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장 초반 불기둥을 세웠으나 오늘 장 1시부터는 소폭 다시 하락하면서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양대 시장의 흐름과 다르게 다른 특별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도 있으니까 이 같은 점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탁징주 라영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주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AI 관련 투자 심리 악화 속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3.3% 하락했는데요. 최근 이어지는 AI 거품론과 함께 엔비디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투심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에서도 관련 우려가 선반영되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주요 지수들은 AI 버블 논란, 그리고 엔비디아와 관련된 각종 이슈로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지분을 일부 정리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AI 대표주 전반에 걸쳐 매물이 출회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국내 반도체주에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SK하이닉스 역시 단기적으로 부담을 받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만큼 실제 결과가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느냐가 향후 반도체주 방향성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함께 보시면요. 오늘 하이닉스는 59만 1,000원에 시작해 57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흐름 짚어주셨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5.94%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재장 초반부터 하락 출발하면서 점차 낙폭을 좁혀나가긴 했지만 결국 60만 닉스의 위험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같은 흐름, 반도체 투톱 대형주는 양대 시장의 흐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같은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특징주, 바로 예지 아나운서가 전해주겠습니다. 네, 이번 특징주는 좋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더 핑크퐁 컴퍼니입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가 코스닥 시장 첫날인 18일 장 초반 공모가 대비 30%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지난 2010년 설립돼 핑크퐁, 아기상어, 베베핀, 실룩 등 유명 글로벌 지적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44개국에서 25개 언어로 7,000편이 넘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매출액은 775억 6,900만 원, 영업이익은 188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앞서 더 핑크퐁 컴퍼니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33일까지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했습니다. 총 2,300개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가해 61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최종 공모가는 밴드 상단인 38,0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후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일반 청약에서는 84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청약 증거금은 약 8조 452억 원이 모였습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이번 공모자금을 신규 IP 개발과 출시, 제작 프로세스 고도화, 프리미엄 애니메이션, 글로벌 LBE 확장에 집중 투입할 예정입니다. 김민석 더 핑크퐁 컴퍼니 대표는 더 핑크퐁 컴퍼니는 데이터와 기술로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엔터테크 기업으로 성장해 그 성과를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더 핑크퐁 컴퍼니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공모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변동성이 크게 보여지진 않지만 오늘 시가 39.59% 상승해 58,0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고가는 무려 48.01%인 61,500원을 보였는데요. 종가도 41,550원으로 거래가 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승분을 반납하긴 했지만 상장 첫날부터의 상승세 무서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특징주, 저는 리튬 관련된 특징주의 테마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전기차 등에 쓰이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리튬, 이 리튬의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관련 주가가 요동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동욱 IBK 투자증권 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리튬 공급업체인 중국의 간펑 리튬이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부진을 겪어온 리튬의 강한 상승 전망을 제시하면서 어제 리튬 가격과 생산업체의 주가가 동반급등했다고 하는데요. 간펑 리튬의 경우에는 내년 세계 리튬이온 수요가 전년 대비 30에서 40%가량 증가하고 배터리급 탄산 리튬 가격 역시 내년 상반기 준 현재의 2배 수준인 톤당 15만에서 20만 위안까지 회복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광저우 선물거래소의 리튬 카보네이트 1월물은 개장 직후 상한가를 기록한 뒤 톤당 94,800위안으로 거래를 마감하면서 작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리튬 가격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흐름도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5가지 특징주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재미있는 인물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소라영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인물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투썸이 KFC를 샀다고 이 한 줄에 외식업계가 술렁였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가 패스트푸드를 인수했다니. 다소 낯선 조합처럼 들리지만 이번 인수는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외식 패러다임의 전환점이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카페라는 공간을 넘어 식사와 디저트, 라이프스타일까지 아우르는 브랜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그 중심에 있죠. 이번 인수의 방향성은 문영주 투썸플레이스 대표이사의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문 대표는 취임 이후 줄곧 카페를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일상의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고 강조해왔죠. 그 비전 아래 모 회사인 에이펙스 인터내셔널은 최근 몇 년간 카페를 넘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의 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KFC는 완벽한 퍼즐 조각이었는데요. 전국 230여 개의 매장 네트워크, 이미 구축된 배달과 드라이브스루 시스템, 그리고 젊은 소비층 중심의 브랜드 자산, 이 세 가지는 투썸플레이스가 가지지 못한 핵심 인프라였죠. 결국 이번 인수는 공간과 식사, 디저트를 결합한 복합 외식 생태계 구축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인수 이후의 핵심 변화는 바로 시너지입니다. 첫 번째 시너지는 바로 메뉴 시너지인데요. 커피와 디저트를 대표하는 투썸의 감성, 그리고 치킨과 버거로 상징되는 KFC의 강점이 만나 투썸과 KFC의 콜라보 매장이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치킨버거와 라떼 세트, 투썸 디저트 팩과 KFC 버킷 등 경계를 허무는 프로모션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죠. 두 번째는 바로 매장 리뉴얼입니다. KFC의 노후 매장을 리디자인해 투썸 감성의 인테리어로 통합할 계획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KFC는 프리미엄 패스트푸드 식당으로 재탄생하고 두 브랜드의 이미지는 한층 더 세련돼질 겁니다. 세 번째는 배달과 테이크아웃의 강화입니다. KFC의 배달 인프라와 투썸의 디저트 수요가 결합하면 한 번의 주문으로 커피와 식사, 그리고 디저트까지 가능한 통합 플랫폼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제 한 번의 주문으로 하루 한 끼를 해결하는
새로운 외식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외식업계는 이번 인수를 두고 2025년 최고의 빅딜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 브랜드 충성도 약화, 그리고 MZ세대 중심의 경험 소비 확산. 이 모든 변화 속에서 투썸은 한 번의 방문으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전략으로 소비자의 체류 시간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문영주 대표가 강조한 하루의 순간을 디자인하는 브랜드다라는 철학이 이 전략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커피를 넘어 브랜드 경험의 종합적인 플랫폼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이번 인수는 단순한 기업 결합이 아닙니다. 한국형 복합의식 플랫폼의 실험이자 카페라는 개념의 재해석입니다. 이제 카페는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하루의 모든 소비 행위를 연결하는 허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투썸이 KFC를 품으면서 식사에서 디저트, 그리고 커피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라이프 루프를 완성한다면 우리가 마주할 다음 세대의 외식은 더욱더 감각적이고 더 효율적일 겁니다. 문영주 대표는 늘 투썸을 일상을 디자인하는 브랜드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인수는 그 말의 실체를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이죠. 커피가 식사를 품은 순간, 투썸은 단순한 카페 브랜드에서 하루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하는 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상 인물사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문영주 대표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보았는데요. 다음은 오늘 방송의 마지막 시간이죠.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예지 아나운서 오늘 어떤 리포트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종목을 한 3개 정도 꾸려서 가져와 봤는데요. 시장 흐름과 산업 분석하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 기자재, 소재, 그리고 식품업종 등 전혀 다른 업종이지만 각각의 산업 내에서 핵심적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종목들로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SK 오션플랜트, 솔브레인, 그리고 빙그레입니다. 지금부터 각 기업별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종목 SK 오션플랜트입니다. 이 기업은 해상풍력용 하부 구조물과 특수선, 군함을 제공하는 회사로 최근 조선과 에너지 전환 흐름에서 동시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 실적은 매출 2,932억 원, 영업이익은 19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2%, 26.7% 성장했는데요. 이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부문과 특수선 수주 확대가 실적을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해상풍력 매출은 무려 820억 원, 특수선은 1,873억 원에 달했으며 3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은 6.6%로 직전 분기의 3.6%에서 크게 개선된 모습입니다. 특히 SK 오션플랜트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SK 에코플랜트의 지분 매각 협상인데요. 지금 SK 오션플랜트의 대주주는 SK 에코플랜트이고 이 지분 매각이 이달 내외로 성사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DS투자증권은 매각 방향이 해외 PE이든 전략적 투자자이든 어느 쪽이든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개선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시장에서는 신규 투자자 등장에 따른 가치 재평가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유럽 해상풍력 시장 확장이 본격화되면서 이 기업의 수주 파이프라인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태국 해군과의 삼척 규모의 호위함 수주전도 2025년 실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DS투자증권은 2025년 실적을 매출 1조 1천억 원, 영업이익 637억 원으로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는 25,000원,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인 솔브레인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국내 소재 국산화의 대표 기업 중의 하나인데요. 이번 리포트에서는 반도체 업황 변동에 따른 소재 공급 확대와 2차 전지 관련 신사업 매출 기여도 상승이 함께 주목받았습니다. 솔브레인은 반도체 공정용 고순도 식가액, 세정액, 박리액 등 전 공정 핵심 화학 소재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의 글로벌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에는 고객사들의 설비 투자 재개에 따라서 소재 수요 역시 반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국내 고객사뿐 아니라 TSMC나 인텔 등과도 공급 확대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수출 기반 성장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2025년 예상 매출을 약 1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약 1,400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고부가 소재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체 이익률이 다시 두 자릿수 이상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부문에서는 전해질 첨가제, 동방용 화학 소재, 실리콘계 음극 소재 개발이 완료 단계에 도달했고요.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외형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솔브레인에 대해 목표 주가 30만 원 이상, PER 15배 수준의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소재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 글로벌 수출 확대라는 삼박자가 동시에 맞물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기술력과 거래 안전성을 모두 갖춘 솔브레인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종목 빙그레입니다. 국내 아이스크림과 유제품 시장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단순한 식품 회사를 넘어서 프리미엄 FMCG 기업으로의 전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을 보면 매출은 전년비 12% 증가한 약 9,600억 원, 영업이익은 약 780억 원 수준으로 원가 안정화와 고마진 제품군 확대가 수익성 개선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군으로는 더위사냥, 슈퍼콘, 요플레, 바나나맛 우유 등이 있고요. 최근에는 커피 음료나 탄산수, 과채 주스 라인업도 확대가 되면서 냉장 제품군 매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프리미엄 콘셉트를 강화를 위해서 해외 아티스트나 캐릭터, BTS 등과의 콜라보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실제 편의점 채널에서는 해당 제품들의 재고 회전율이 경쟁사 대비 1.5배 이상 높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본격화가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과 필리핀에 현지 파트너를 두고 유통 실험을 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자체 물류 거점 확대를 통한 아시아 매출 본격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배당 정책과 순현금 구조는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낮은 소비 내수주랑 브랜드 기업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안정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SK오션플랜트, 해상풍력과 군함 수주 확대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와 지분 매각 이슈, 그리고 솔브레인은 반도체 회복과 2차 전지 신사업 확장을 기반으로 한 소재의 강자, 마지막으로 빙그레는 프리미엄 소비재 기업으로의 전환과 글로벌 진출 본격화라는 상승 모멘텀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에서 모두 성장과 구조적인 개선 포인트를 가진 기업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의 리포트 브리핑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리포트 브리핑 마칩니다. 네, 오늘의 투자 리포트 알차게 전해주셨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증시를 한 줄로 정리해보는 국내장 한 줄평 시간인데요. 예지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미증시가 좀 하락세라서 아쉬운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지금 UAE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 소식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일정까지 깔끔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라영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은 AI 버블론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국장과 미장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앞으로 엔비디아와 챗GPT 이런 AI 관련주들의 행보 잘 팔로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한 줄 평은 반도체발 파란불, 앞으로는 어떻게? 라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재치 있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저의 오늘 한 줄 평은 꼬리 잡기였습니다. 최근 들어 계속 미증시 흐름을 우리 증시의 주가가 따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꼬리 잡기 같은 그림이 연출되고 있는 만큼 미증시와 국내 증시의 이슈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 길을 언제나 저희 경제잡박사전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